진짜 이번에는 팽팽하게 갈리더라고요. 25년도에는 네. 강보합 예상하시는 분들도 있고 약보합 예상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락 예상하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상승이 6, 하락이 4, 이 정도로 보면 될 거 같아요. 이 정도의 지금 스탠스이거든요. 원래 네. 부동산 시장에서 부정적인 얘기를 전망 때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원래. 아니 전망을 하면 내년도에는 뭐 달을 보면서 또는 떠오르는 해를 보면서 올해는 내년엔 이렇게 잘 될 거야 라고 기다리는 사람한테 내년에는 거지 같을 거야, 내년도에는 돈 벌 거 없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인간 사회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전망이 부정적일 가능성은 없는 거예요. 가장 그래서 올해 나와 있던 얘기들을 보면, 저도 이제 12월 달부터 보니까 제일 많이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상저하고다. 맞습니다. 네, 상저하고 양극화는 계속될 것이다. 서울은 계속될 것이고 지방의 침체는 계속될 것이다. 이제 외우셨네요. 네, 외워버렸어요.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거는 전세 가격 상승은 계속 진행될 것이다. 맞습니다. 분양가 상승도 계속될 것이다. 등등 얘기를 하면서 그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것들을 짜집기 해서 여러분들한테 요거 얘기하면 니네들 좋지라고 얘기하는 그런 상황으로 얘기하는 게 전망이에요, 원래. 바꿔 말하면은 전망은 원래 틀린 얘기와 여러분들이 듣기 좋은 얘기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거죠. 진행자 입장에서 너무 편합니다. 다 깨고 계셔가지고.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키워드가 상저하고, 네. 둔촌주공 입주 끝나고, 네. 봐라, 둔촌주공 지금 전세 가격 안 빠지는 거 부령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네. 보십시오. 근데 이제... 어저께 신문기사에 주변 전세 가격이 주춤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보이더라고요. 그렇습니까? 어저께. 그러니까 이거는 눈에 보이는 현상과 그 주변 상황과 그 시간적인 타이밍을 두고 봐야 되는 거지, 예. 어떤 그 시점을 가지고 미래를 예단하는 거는 되게 위험한 발상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특히나 요즘 같은 시장 자체는 분위기 자체가 어디로 튈지 모르는 시장이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함부로 예상도 해서는 안 되고 함부로 예단도 해서는 안 되는 되게 조심스러운 시장이죠. 오히려 단기적 흐름과 장기적 흐름을 분리해서 보시는 게 조금 맞는 것 같아요. 단기적 흐름이라면 한 1년 정도라고 보면 될까요? 그렇죠. 1년 정도를 볼 때는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방향성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라는 정도 수준으로 얘기하는 거고요. 장기적인 시선은 간단해요. 우리들이 맨날 얘기하는 금리 인하가 집값이 상승이 될 것이다 라는 둥, 또는 공급이 부족할 것이기 때문에 집값이 상승할 것이라는 둥, 이 말이 장기적으로 맞는 말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하나가 빠졌죠. 10년 후에 또는 5년 후에. 이건 장기란 말이죠. 공급이 부족하면 나중에 그렇게 집값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지는 게 그동안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건 맞는 건데, 그게 2025년에 이렇게 된다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이제는 전문가들은 그렇게 해서 얘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얘기를 해서 기대를 했던 사람들이 낭패를 보는, 실제로 작년도 그래서 낭패 봤잖아요. 상반기에 영끌에서 강남 들어갔던 사람 낭패 본 거잖아요.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면 안 되는데 너무 그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얘기들을 하니까 여러분들은 좀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좀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죠. 근데 이제 보면 요새도 톡방에 그거 계속 올리던데 보니까, 네. 강남 신축 아파트들 메이저 단지들의 그 신고가, 네. 거래 완료, 네. 신고가 몇 억의 거래 완료. 뭐 최근에 오늘인가요? 잠실주공 5단지 뭐 신고가 거래 완료. 뭐 이러면서 지금 강남은 계속 가는 거 아니냐. 네. 초양극화. 근데 강남이 그렇게 가는 걸 얘기를 하는 건 좋아요. 제 입장에서. 좋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건 좋다 이거죠. 근데 왜 그게 부동산 시장이 그렇게 간다라고 결론을 내리시죠? 형이 먼저 가니까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왜 그러냐면 상승장이 아니라 하락장이라고 말하는 장에서도 강남장이 떨어지다가 오르고 떨어지다가 오르고 하면서 계속 반등을 시도하면서 잘 안 떨어져요. 다만 나중에 몇 년이 지나고 보면 그래도 생각보다 많이 떨어졌네, 이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그 순간에 그 스팟 시점에서 보게 되면은요, 떨어지는 것 같았는데 다시 오르고 떨어지는 것 같은데 다시 오르고. 그래서 그 스팟 시점에서 볼 때 그 하락장에서도 보면서 무슨 느낌을 갖냐면 역시 강남은 달라, 이런 느낌을 갖게 한다고요. 들어가서 한번 보세요. 뭐 여러분 제일 보기 쉬운 호갱로로 들어가서 보시면 2009년부터 2014년까지의 강남장을 보시게 되면 거의 모든 단지가 오르락 내리락 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잘 안 떨어져. 이게 왜 그러느냐? 좋은 아파트라서 많은 사람들이 기회를 노리고 들어가려고 하는 수요가 탄탄해서 그래요. 대부분 다 탄탄해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재밌는 거는
그렇게 해서 유지가 되지 않고 올라가지 않고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약간 하방을 다지고 있는 그 모습이 하락장이에요. 폭락장이 하락장이 아니라. 근데 자꾸 그걸 가지고 얘기하면서 지금 강남을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지금 강남이 이렇게 반등하고 있지 않느냐. 반등했다 그러는데 지금 떨어진 데는 어떻게 설명할 건데요. 어떻게 설명할 거고. 그리고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해왔던 거지만 네. 강남이라고 하는 동네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요. 강남에 영끌했던 사람이 무너져서 급매물이 나오는 거예요. 원래. 그래서 강남에 있는 예를 들어서 반포 원베일리에 있는 단지에 뭐 몇천 세대가 있는데 그 중에 영끌했던 사람이 갑자기 그게 무너져가지고 예를 들어서 50억짜리가 40억에 나왔다면 10억 폭락이라고 언론에선 얘기를 하는 거고요. 헤드라인이 네, 헤드라인 나오는 거고요. 근데 원베일리에 살고 있는 나머지 사람들은 나는 그렇게 판 적이 없거든. 안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떨어진 사람이 나중에 그 물건을 던지고 쫓겨나면 그러니까 재편되는 거죠. 그럼 나름대로 돈 가진 사람이 새로 들어온단 말이죠.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서 하면 이 사람이 40억에 샀다고 지금 평균 가격이 50억인데 나는 40억에 나중에 팔 거라고 생각할까요? 결국 50억으로 다시 이동 평균을 해요. 이동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강남이 쉽사리 안 떨어져요. 그게 원래 하락장의 모습이고 그동안에 2000년도의 초반 그 IMF 직후 그 다음에 2008, 9년, 10년, 11년의 모습 다 똑같았는데 그게 왠지 이번에 왜 갑자기 지금 가격이 유지되고 있다, 떨어지지 않는다를 가지고 또는 어느 지역이 신고가를 찍었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자꾸 상승의 근거처럼 얘기들 하시느냐. 웃긴 소리 하지 말라는 거죠. 그건 근거가 될 수가 없다. 맞짱 뜨고 한번 얘기해보자. 이게 무슨 근거냐. 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승의 그 논리로 세우시는 얘기는, 그러니까 강남이라고 하는 동네가 하락장이 온다가 하더라도 대부분의 그 동네에 살고 계신 사람은 낮은 가격에 안 내놔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시점에 떨어졌다라고 나오는 그 가격의 대부분은 다 영끌했다가 무너지신 분들의 가격이란 말이에요. 그분 다 사라지고 난 다음에 다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이 그것들을 다시 사가지고 나면은 그 동네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그 가격대에 내놓을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그 구간 동안에 나오는 그게. 그래서 하락장이 여러분들은 뭐 강남도 심하게 엄청나게 폭락하고 뭐하고 이렇게 될 거라고 지금 착각하면서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리고 그 당시에 강남을 눈여겨보면서 저는 그때 눈 뜨면서 계속 그 강남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지켜봤던 사람인데 그거를 보지도 못했던 몇몇 사람들이 지금에 와서 상승장에서 봤던 그 경험을 가지고, 상승장에는 이 말이 맞거든요. 형이 가면 동생도 가니까. 근데 그 소리 제가 맨 처음에 했잖아요. 갭 벌리기, 갭 메우기 내가 먼저 얘기했잖아요. 네. 갭을 벌리고 갭을 메우면 다시 또 벌리고 메우고 하는 게 이게 상승장의 법칙이거든. 근데 그 내용을 다시 지금 몇 군데에서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상승의 신호인 양 얘기들 하고 있다. 아니에요, 그게. 그렇게 보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 얘기가, 지난번에도 나왔을 때 얘기했던 내용이, 상승장의 법칙과 시장이 꺾이고 난 다음에 법칙이 묘하게 틀리다라고 여러 번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자꾸 상승장의 법칙을 근거로 해서 얘기하시는 분들은, 저는 그래서 지금 요즘 들어서 제가 세게 얘기하면서 대놓고 폄하하는 이유가, 경험 안 해봤구나 니네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경험을 안 해봤으니 저를 깔 수가 없겠지.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제가 평상시 그러지 않았던 행동을 하면서 제가 자꾸 이렇게 세게 얘기하는 이유는, 그걸로 인해서 피해보는 사람들이 당장 2024년 상반기에 그래서 강남 영끌었던 사람들은 지금 피해봤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자꾸 그런 식으로 논리를 피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자꾸 그런 논리를 하게 되면 제가 공격할 거예요, 그거는. 진짜로. 그거 아니어도 지금 키팩터가 되게 많습니다. 대출 규제 완화도 있고요. 그다음에 공급 부족도 있고, 규제 완화. 네. 지방 쪽 이제 풀리는 것부터 해서 그러면 이제 수급장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이런 키팩터들이 아직 많습니다. 그렇죠, 많죠. 네. 네. 이 떨어질 이유가 없다. 네. 떨어질 이유가 없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는지를 듣고 싶은 거죠, 저는. 떨어질 이유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떨어질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논리는 그때 그 시점의 가능성이죠. 근데 그거보다 더 큰 문제는 시중에 사람들이 돈을 쓸 수 있을 정도의 상황이냐예요. 통화량이요? 예, 통화량, 유동성. 그 다음에 지금 당장 옆에서 얘기하는 사람들 얘기를 한번 잘 들어보시면 힘들어 죽겠대죠. 근데 집 살 돈이 있을까요? 힘들어 죽겠다는데. 특히 이제 그 자영업에 대한 어려움이 되게 많이 나오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부동산 투자 수요와 실수 얘기할 때 자영업은 빼나요? 안 빼거든요. 지금 그것들을 가지고 통합을 해서 뭔가 통찰을 하려고 들어야 되지, 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그 논리만 자꾸 빼지 마시라는 얘기죠. 지금은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금리 인하. 금리 인하한다고 이번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졌으니까 집가 상승한다고 요 내용도 제가 진짜 까고 싶은 내용 중에 하나거든요. 네, 왜요? 제가 정말 창피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동산 전문가들은 거시경제 전문가들이 아니거든요. 거시경제 전문가들이 아니기 때문에 거시경제 전문가가 아니면 함부로 거시를 가지고 얘기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괜히 짧은 지식으로 아는 체 하다가 진짜 뛰어난 전문가들한테 쪽당할 거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솔직히 그분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이 아니라. 네. 여러분들이 사실 2021년도 전으로 해서 금리 인상, 금리 인하 생각조차 하셨던 분들이 있었나요? 그때는 한마디도 얘기 안 하셨잖아요. 오히려 저는 그때 금리 인상 3% 정도 올라갈 수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 조심하라는 얘기는 여러 번 해왔던 사람이니까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금리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솔직히 냉정하게 말하면 금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들이 시장에 영향 준다는 거에서 몰랐으니까 얘기 안 했을 거 아닙니까? 냉정하게. 그러다가 2021년도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놀랬죠. 우와, 금리 인상되니까 이렇게 부동산 시장이 무너지는구나. 그때 어느 누가 부동산 무너진다고 얘기하셨나요? 안 하셨잖아요. 금리 얘기 안 하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이 무슨 생각이 하나가 지식이 들어온 건 줄 아세요? 어떻게요? 아, 금리가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주는구나. 아, 그제서요? 그제서야 안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냉정하게. 그래 놓고 그러면 금리가 인상되니까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부터는 또 단순하게 가는 거죠. 하나를 배웠으니까 하나를 알면 열을 알아야죠.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 아, 그럼 금리가 인하가 되면 가격이 오르겠네? 라고 하는 논리로 연결이 되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그러고 난 다음에 미국이 뭐 금리 인하하고 우리도 금리 인하하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단순하게 금리 인하되니까 집값이 올라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거시경제 그렇게 설명하시면 안 돼요. 금리 인하에는요,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금리 하락과 금리 인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조금 이해하기 편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둘 다 금리가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금리 하락은 왠지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느낌이 들죠. 근데 금리 인하는 그냥 인위적으로. 인위적으로 떨어뜨리는 거죠. 지금은 금리 인하의 시기예요. 인위적으로 떨어뜨린다고. 근데 왜 금리를 인위적으로 떨어뜨려? 시장이 안 좋은 거예요. 시장이 안 좋으니까 떨어뜨리는 거거든요.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그러면 기본 베이스는 시장이 안 좋다는 얘기인데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고요? 시장이 안 좋은데? 금리 인하와 금리 하락도 구별도 못하는 사람들이 거시경제 어쩌고저쩌고 떠드는 게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금융 쪽에 계시는 분들이 이쪽 보면서 얼마나 웃기겠어. 저기 죄송한 말씀이지만 부동산 쪽에 깊숙이 공부하셔서 많이 아는 거는 얘기를 하셔도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줍잖게 거시경제 가지고 얘기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맨날 금리 인하 가지고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라는 얘기를 자꾸 하시는 거고, 그러니까 저쪽 멀리에서 금융 쪽에 계신 분들이 볼 때는 뭔 소리 하는 거야? 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럴 때마다 제가 조금 낯이 뜨겁거든요. 25bp를 내린다, 50bp를 내린다 했을 때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는 얘기네요. 다르죠. 금리 하락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금리 인하 시기에는 금리 인하에 대해서 많은 회의가 있고 뭐가 있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저도 사실 뭐 그쪽에 완전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걸 갖다 100% 이겁니다라고 설명을 하기는 좀 어렵죠. 근데 중요한 거는 팩트만 보시면 돼요. 지금 금리 인하가 자발적으로 요즘에 너무 하락이니까 올려야 된다 이런 얘기 있던 것처럼, 또는 너무 불황이니까 떨어뜨려야 되는 이런 것들의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면에서는 금리 인하가 부동산 가격 상승이라고 말하기는 되게 어렵고요. 더더구나 지금 그 가운데서 이게 우리는 또 그것만 얘기하지만 저 미국에 계신 트럼프님께서 무슨 짓을 할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 뭐 달러 강세가 나올지, 그럼 우리나라 환율 문제가 생길 거고, 그럼 금리 더 떨어뜨려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똑같이 맞물리면서 되게 복잡한 상황들이 되게 많은데 그 얘기는 한마디도 못 해요. 한마디도 안 해. 어려워요. 모르는 걸 수도 있어,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금리 인하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금리 인하만 가지고 부동산 가격이 오를 거예요. 그러면 저는 낯이 뜨거운 거죠. 아니, 그것뿐이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요즘 들어서 제가 왜 부동산 속된 말로 같은 업계에 계신 분이잖아. 근데 얼마나 답답하면 제가 이런 소리를 하냐고요. 자꾸 그러니까 금융 쪽에 계신 분들한테 부동산 쪽 하는 사람들 우습게 보임을 당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함부로 얘기하시면 안 돼. 금리 인하가 부동산 가격이 오를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 실제로 금리 인하하고 난 다음에 부동산 가격이 올랐던 거 코로나 때 맞죠? 코로나 때. 근데 2010년도 전후 이후에 떨어졌을 때, 또 그 이전에 또 떨어졌을 때,
그때 다른 현상 나타났단 말이에요. 다른 게 더 큰 현상들이 만들어지면서 집값 가격하고 반대로 움직였거든요. 알고 얘기하시는 걸까요? 그거를 아는 분들이라면 지금 저처럼 금리 인하가 오히려 상승이라고 함부로 얘기하시면 안 돼요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공부 한번 해보시면 알 거예요. 그래서 금리 인하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분들을 보면서 차라리 2000년대 초반부터 지금까지 금리 변동하고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을 비교만 해봤어도 그 소리 함부로 못하죠. 단 2개만 봤어도. 딱 코로나 때 그 얘기만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제가 답답해하는 거예요. 왜냐면 단순한 생각으로는 금리 인하네? 그 원리금 부담 줄어들겠네? 그러면 실수요가 됐든 투자자가 됐든 그러면 한번 사볼만 하겠네라는 생각을 가질 사람들이 늘어날 것 같아서. 그게 단순 논리라는 거죠. 이 시장이 복잡계라는 건 다들 얘기 들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을 거예요. 지금 본인이 말하는 건 단순 논리죠. 금리가 인하되니까 대출 그거 가격은 떨어지고, 그러니까 우리들이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뭐 다시 집 가격이 오르겠네. 이 논리는 누구나 한국 사람이면 공부만 조금 했으면 할 수 있는 논리거든요. 그런데 2024년도에 왜 집값이 떨어졌냐고요. 왜 집값이 떨어졌냐. 금리가 인하가 됐는데 가상금리 올렸잖아요. 누가? 정부가. 근데 그 당시에 가상금리 올린다는 얘기 제가 그때 나와서 얘기했었죠. 이쪽 부동산 쪽에 계신 분들 얘기 안 했잖아요. 그게 뭐냐면 당시에 본인들이 금리의 구조 안에 기준금리, 우리가 보통은 국고채 금리를 기반으로 많이 하죠. 코픽스라든지. 여기 플러스 가상금리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을까? 그리고 그 금리가 그거에 따라서 움직이는데 이 가상금리를 2009년에서 10년 사이에 조정했던 정부의 정책이 있었다는 걸 알고 있었을까? 몰랐을 거라고요. 몰랐을 거고, 몰랐다는 얘기는 그때 투자를 했거나 그때 뼈저리게 고민해 본 적이 없다는 사람들이라는 얘기라는 거지, 제 말은. 그래 놓고 지금 되게 아는 체 하는데 제가 볼 땐 미치겠는 거예요, 답답해서. 그러다 지금 다칠 사람이 한둘이 아닌데. 지금 이 얘기만 벌써 몇 년째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